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제약회사 하면 아주 특징적으로 있는 파트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RA라고 해서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입니다.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인허가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바로 RA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의약품뿐만이 아니고 의약 외품에 관련된 인허가도 관리를 하고요. 원료 의약품도 등록을 하지요. 그리고 IND라서 아까 말씀드린 임상시험 계획 승인도 여기서 신청하고 받는 것 모두 RA 파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활발한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대 전공은 아무래도 RA 파트는 약사법을 알아야지만 하기 때문에 약학대학을 졸업하거나 약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 위주로 뽑고요. 거의 다 그러신 분들 위주로 뽑습니다. 약사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사법 알아야 되고요. 관련 지식, 안전성과 유효성, 왜냐하면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식약처와 아니면 보건당국과 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검토 능력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근거자료 수집과 분석 능력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임상시험 계획서 보고 임상시험 이런 거 테스트해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근거자료로 수집을 해서 빨리 승인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R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쪽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약물 감시에서 PV라고 하는데요. PV 파트는 사실상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1960년대에 아주 대대적인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약물 감시팀이 이제 점점 생기게 되었고 2008년도에는 화법이 의무화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약물 감시. 의약품의 전주기, 임상시험부터 시작입니다. 전주기에 걸쳐서 약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수립을 하는데요. 유해작용뿐만이 아니고 부작용, 약물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보를 수집을 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교육도, 직원들 교육도 하고요. 약물 감시 교육을 하는데 주로 뭐 영업하시는 MR분들한테 하기도 하고 연구원들 분들한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 감시하는 게 유해 사례에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약효가 없는 것도 유해 사례에 포함이 돼요. 약효가 없는데 먹으면 독성 물질이니까. 그래서 약효가 없는 것도 유해 사례에 포함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약학과 간호학, 수의학, 생물 이쪽 관련 학과를 주로 우대를 하고요. 상황 판단력은 이게 부작용이다 하고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들의 정보를 듣고 그거를 이거는 부작용, 이건 유해 사례 이렇게 판단을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상황 판단력 굉장히 중요하겠죠. 약이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아주 슬픈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도 규제가 정부 측에서 아주 크게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직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지식 역시 중요하시겠고 사람의 목숨을 치료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약물 감시 부작용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탈리도마이드라는 의약품 사고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사고 같은 경우는 48개국의 의약품이 판매가 됐는데 임산부들의 입덧 방지용으로 생긴 의약품인데 그것을 먹고 기형아만 물론 전 세계적으로 12,000명 정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MS라는 직군도 역시 있는데요. 직무도 PMS는 시판 후에 보는 거예요. 시판 후에 유효성을 평가하는 건데요. 임상시험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시판 후에도 장기간 4년에서 6년 정도 꾸준히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약품이 승인돼서 팔았다고 끝이 아니고 그 약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그 약이 정말로 안전한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허가사항에 반영을 하게 되죠. 허가가 한 번 받고 끝이 아니고 몇 년 뒤에 다시 갱신을 하게 될 때 PMS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계획서 관리하고요. 조사 기관 역시 어디겠죠? 병원이겠죠. 병원 관리를 한다. 그리고 중대한 이상 사례 같은 거 보고하셔야 되고 관리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대 전공은 아무래도 관련된 학과 좀 우대하고요. 석사를 많이 우대하는 편이에요. 근데 반드시 석사만 뽑는 건 아닙니다. R&D 같은 경우는 거의 석사 위주로 뽑는데 이 직무 같은 경우는 학사도 뽑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 들어오셔서
석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꼭 석사 우대한다고 너무 그러실 필요 없다. 역시 빠른 상황 판단력 중요하겠고요. 책임감 중요하겠죠. 다음에는 특허 관리인데요. 특허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만든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해야겠죠. 정당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창출 및 유지를 하고 관련된 분쟁 역시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P팀이라고 하는데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약을 개발할 때 그 특허를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약품이 있으면 그 약품의 특허를 피해가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회피 기술이나 공백 기술을 찾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리드 의약품이 있으면 그 약품에 관련된 특허를 모두 읽어보고 거기에 공백 기술이나 회피 기술을 발견을 해서 그걸 R&D 팀에 전달을 해주면 R&D 팀에서 그걸 회피하는 기술로 새로운 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소송 업무, 상표 등록 업무 같은 것들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특허 자체가 이론과 실험 방법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것이고 구조가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야 읽으시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정보조사 분석력과 법률 해석 응용력이 제가 말씀드린 회피 기술이나 공백 기술을 찾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변리사도 뽑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리사는 회사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한 명이나 두 명을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변리사 회사랑 회사가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튼 혼자서 이 많은 특허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뽑는 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